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동시에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세종대왕이에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우리는 그를 세종대왕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종은 단 한 번도 행복한 왕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왕이 되는 순간부터 그는 책임과 죄책감, 그리고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죠. 오늘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가장 불행했던 왕, 세종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418년 8월 22살의 충녕대군은 예상치 못한 왕위에 올랐습니다. 원래 그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태종의 셋째 아들이었던 그는 형 양녕대군이 정상적으로 왕위를 계승할 것으로 생각하며 편안하게 학문에 몰두하는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다른 운명을 준비하고 있었죠. 양녕대군은 방탕한 행동으로 아버지 태종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기생을 궁으로 들이고 사냥에만 빠져 지냈으며 세자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랬다는 설도 있습니다. 동생 충녕이 워낙 뛰어나니 자신이 물러나 동생에게 길을 열어주려 했다는 거죠. 진실이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양녕은 폐세자 되었고 충녕이 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종의 첫 번째 불행이 시작됩니다. 태종은 아들을 안정적인 왕으로 만들기 위해 외척 세력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어요. 조선 초기에는 외척들이 권력을 잡고 왕권을 위협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태종 자신도 처남들을 제거한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아들이 왕이 되기 전에 미리 위험 요소를 없애려 했습니다. 그 칼날은 바로 세종의 장인 시몬을 향했습니다. 세종은 왕이 되기 전 시몬의 딸 소원왕후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슬이 매우 좋았어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부였죠. 하지만 태종은 외척의 발호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시몬과 그의 아들들을 영모로 몰아처형했습니다. 실제로 영모를 꾀한 증거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종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외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거 이유였으니까요. 세종은 아버지가 자신의 처가를 몰살시키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왕세자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아버지에게 반대하는 것은 불효였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장인과 처남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종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소원왕후가 얼마나 큰 슬픔을 겪었을지 생각하면 세종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을 겁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도 한동안 태종이 상왕으로 실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세종은 명목상의 왕이었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이 제대로 된 왕인지 의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가족을 죽인 아버지,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한 자신. 이 죄책감은 세종을 평생 괴롭혔습니다. 실록을 보면 세종이 장인 시몬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조심스럽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는 평생 이 일에 대한 빚을 지고 산 것입니다. 1422년 태종이 상왕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세종은
비로소 실질적인 왕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 놀라운 업적을 이루기 시작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몸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은 어릴 때부터 독서광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책을 읽고 밤에도 촛불을 켜고 공부했어요. 신하들이 말릴 정도였죠. 실록에는 전하께서 밤낮으로 책을 읽으시어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다라는 신하들의 상소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왕이 된 후에도 이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국정 업무를 처리하고도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한글 창제를 위해 중국의 의문학을 연구했고 천문학을 공부했으며 음악 이론을 탐구했습니다. 의학서를 직접 읽고 농업 기술을 공부했어요. 세종에게 공부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더 잘 다스리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죠. 백성들이 글을 쉽게 배우려면 어떤 문자가 필요한지, 농사를 잘 짓게 하려면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병을 치료하려면 어떤 의학이 필요한지, 모든 공부가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정은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30살이 되기도 전에 세종은 심각한 안질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눈이 침침하고 아파서 책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1438년 41살의 세종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어두워 글자를 분간하기 어렵다. 당시로서는 이제 중년에 접어든 나이인데 이미 시력을 거의 잃어가고 있었던 거죠. 신하들은 왕에게 독서를 줄이라고 간청했지만 세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어찌 공부를 게을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답했어요. 그에게 학문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정치의 일부였으니까요. 이런 태도는 존경스럽지만 동시에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눈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당뇨병도 앓았어요. 당시에는 소갈병이라고 불렀죠. 물을 많이 마시고 살이 빠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실록을 보면 세종이 하루에 물을 수십 잔씩 마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또 음식을 많이 먹어도 계속 살이 빠졌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당뇨병 증상이죠. 게다가 풍증까지 겹쳤어요.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병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조차 힘들 정도였죠. 붓을 제대로 잡을 수 없고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1445년 무렵에는 증세가 너무 심해져서 왕이 직접 조정에 나오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신하들과의 회의도 자주 취소되었고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신하들의 권유로 세종은 자주 온천에 갔습니다. 온양온천이나 다른 지역의 온천을 찾아다니며 요양을 했어요. 실록에는 세종이 온천에 간 기록이 수십 번 나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궁으로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하면 증세가 재발했거든요. 오히려 왕이 자주 궁을 비우니 국정에 공백이 생겼고 이것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세종은 온천에 있으면서도 계속 국정을 걱정했어요. 신하들에게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대로 쉬지를 못한 거죠. 몸을 치료하러 간 온천에서도 마음은 한시도 편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 문제보다 더 세종을 괴롭힌 것은 가족의 비극이었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는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보기 드문 금슬 좋은 부부였죠. 소헌왕후는 아버지와 오빠들이 영모로 몰려 죽는 비극을 겪었지만 세종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더욱 잘 보필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18명의 자녀가 있었고 왕후는 궁중을 잘 다스리며 세종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1446년 3월 소헌왕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의 나이 49, 왕비는 44이었어요. 실록에는 왕후가 병으로 갑자기 위독해졌고 며칠 만에 숨을 거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급성 질환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왕비의 죽음은 세종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슬픔에 빠져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실록을 보면 왕이 슬픔이 너무 깊어 식음을 전폐하고 계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신하들이 걱정해서 전하, 용체를 보존하셔야 합니다라고 간청할 정도였죠. 평생의 동반자를 잃은 상실감, 그리고 그녀의 가족을 죽인 태종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을 겁니다. 왕비는 아버지와 오빠들이 영모로 몰려 죽는 것을 보고도 한마디 원망 없이 세종을 지켜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을 잃었으니 세종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됩니다. 세종은 왕비를 위해 성대한 장례를 치렀고 능을 만들 때도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종에게는 1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8명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아기에 죽은 왕자들도 있었고 청년기에 병으로 죽은 왕자들도 있었어요. 세종은 자식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특히 세자였던 문종도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문종은 등에 종기가 자주 생기는 병을 앓았고 체력이 약했습니다. 세종은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을지 늘 걱정했죠. 실제로 문종은 세종이 죽고 2년 만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세종의 걱정이 현실이 된 거예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막내 아들 영응대군의 죽음이었습니다. 영응대군은 20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었어요. 1444년의 일입니다. 세종은 늙은 나이에 어린 아들을 먼저 보내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세종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 수 있어요. 왕으로서의 체면도 있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전하, 슬픔을 억제하소서라고 간청할 정도였죠. 딸들의 죽음도 있었습니다. 정소공주, 정의공주 등 여러 공주들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출산 중에 죽거나 질병으로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종은 자식들의 죽음을 겪을 때마다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런 개인적 불행 속에서도 세종은 왕으로서의 책무를 다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어쩌면 그것이 그의 대처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개인적 고통을 정치적 업적으로 승화시키는 것, 슬픔을 잊기 위해 일에 몰두하는 것.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몸과 마음은 더 깊이 병들어갔습니다. 한글 창제는 세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1443년 세종은 훈민정음을 완성했어요.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거죠. 하지만 신하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집현전 학사들을 비롯한 신하들이
상소를 올려 반대했어요.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은 중국의 문자를 버리고 우리 글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가 되는 것입니다라며 격렬하게 반대했죠.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중국 문화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어요. 중국 문자인 한자를 쓰는 것이 문명인의 증표였고 독자적인 문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백성들이 글을 배우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길이 없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라고 설명했지만 신하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종은 반대하는 신하들을 처벌하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최만리 등은 파직되거나 처벌받았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종은 신하들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심했습니다. 자신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오히려 비난받는 현실, 자신을 믿고 따르던 신하들이 반대하는 상황, 세종은 깊은 고독감을 느꼈을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한글이 세종 생전에 제대로 보급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양반들은 여전히 한자만 썼고 한글은 천대받았어요. 업무는 여자나 쓰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세종이 평생을 바쳐 만든 문자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과학과 기술 발전에도 세종은 직접 나섰습니다. 장영실 같은 기술자를 중용했어요. 장영실은 원래 노비 출신이었지만 세종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파격적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양반들이 반대했지만 세종은 개의치 않았죠. 그리고 장영실과 함께 측우기, 자경루, 앙부일구 같은 과학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측우기는 세계 최초의 표준 우량계였어요. 비가 얼마나 왔는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죠. 이것으로 전국의 강우량을 파악하고 농업 정책에 활용했습니다. 자경루는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였고 앙부일구는 해시계였어요. 백성들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천문학도 발전시켰습니다. 칠정산을 편찬해서 해와 달, 5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게 했어요. 이것으로 정확한 달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농사는 달력에 맞춰 지어야 하니까 정확한 달력은 매우 중요했죠. 농업기술도 개선했습니다. 농사직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했어요. 중국 농업책을 그대로 따르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전국의 농민들에게 농사 경험을 조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농업기술서를 만들었습니다. 음악 이론을 정리하고 의학을 발전시켰어요. 의방유치라는 방대한 의학 백과 사전을 편찬했고 향약 집성방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프로젝트는 세종의 직접적인 개입과 감독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명령만 내리는 왕이 아니었어요. 직접 공부하고 토론하고 검토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죠. 신하들이 쉬라고 간청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일인데 어찌 쉴 수 있겠는가라고 답했어요. 영토 확장도 이루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사군 육진을 개척해 두만강과 압록강까지 영토를 넓혔고 남쪽으로는 대마도를 정벌했죠.
1443년부터 1449년까지 김종서와 이천 등을 보내 북방을 개척했습니다. 여진족을 몰아내고 우리 백성들을 이주시켜 살게 했어요. 이로써 한반도의 현재 국경선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군사작전도 세종에게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전쟁은 백성들의 희생을 의미했고 세종은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북방 개척에 동원된 백성들이 추위와 질병으로 고생한다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세종은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세종의 불행은 단순히 건강이나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완벽주의자 왕의 숙명이었어요. 세종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완벽한 정치, 완벽한 문자, 완벽한 과학, 완벽한 제도. 하지만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끝없는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세종이 얼마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는지 알 수 있어요. 한글 창제 과정에서 자음과 모음의 개수음 모양, 조합 방식까지 직접 고민했습니다. 각 글자의 소리와 모양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떻게 하면 배우기 쉬울지 고민했죠. 치구기를 만들 때도 어떤 재료를 쓸지, 눈금을 어떻게 새길지 직접 검토했습니다. 법전을 편찬할 때도 하나하나 조항을 확인했어요. 이런 완벽주의는 훌륭한 업적을 낳았지만 세종 개인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쉴 틈이 없었어요. 항상 무언가를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획했습니다. 신하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였죠. 전하, 몸을 돌보소서라는 간청이 실록에 수없이 나옵니다. 말년의 세종은 더 비참했습니다.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당뇨와 풍증으로 거동이 불편했어요. 사랑하는 아내는 죽었고 여러 자식들도 먼저 떠났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세자에게 정사를 대리청정하게 했지만 그것조차 마음 편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세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했고 중요한 일은 여전히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1450년 2월 17일 세종은 영흥대군의 집에서 승하했습니다. 53세의 나이였어요.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지만 개인으로서는 누구보다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백성들을 걱정하고 국정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유언도 백성을 잘 돌보라는 것이었어요. 세종의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그는 행복했을까요? 위대한 업적을 남겼으니 만족스러운 삶이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세종은 평생 죄책감, 책임감, 그리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왕이 되면서 처가가 몰살당하는 것을 지켜봤고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학문 때문에 건강을 잃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신하들과의 갈등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고 백성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을 갉아먹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행복은 언제나 짧았고 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불행이 세종을 위대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개인적 고통을 알았기에 백성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었고 죄책감이 있었기에 더 열심히 일했으며 완벽주의 때문에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세종이 평범하게 행복한 왕이었다면 과연 한글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많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세종대왕, 우리는 그를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업적 뒤에는 평생 행복하지 못했던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책임이 얼마나 사람을 짓눌렀는지 보여주는 삶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한글을 쓰고 세종의 업적을 기릴 때 한 번쯤은 그의 불행도 함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대함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한 인간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했는지 말이죠. 세종은 왕으로서는 가장 성공했지만 인간으로서는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문자, 이 문화,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세종대왕의 불행한 삶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대함을 위해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